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친절하게 웃고 계셨지만 어쩐지 가면을 하나 오려붙인 듯 어색한 친절이었고, 시아버지는 계속 핵심과 벗어난 채 당신 얘기만 주절주절 혼잣말처럼 늘어놓으셨습니다. 남편 될 사람도 연애 내내 남 얘기 잘 안 듣고 자기가 정해둔 사고방식 안에서만 성질급하게 움직이는 성격이어서 꽤 부딪혔는데 아마 유전인 모양이더라고요. 그 누구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뭔가 강요하지 않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기묘한 긴장감에 속도 불편해지고 뭔가 어색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갈비와 각종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서 하하호호하며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집안 제일 깊은 곳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가 나는데 누구 있어? 슬그머니 남편에게 물었더니 몹시 당황한 얼굴로 잘못 들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귀가 예민하거든요. 모기 쫓을 때 쓰는 기계 소리에서부터 동물들만 듣는다는 주파수까지도 어렴풋이 들을 정도로 귀가 예민하고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소머즈였을 정도니까요. 남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 집에 누군가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표정이 영 이상하고 그때부터 말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에휴,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는데.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굳이 오늘 인사시킬 필요는 없어서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 오늘은 어른들끼리 만나는 날인데 여튼 네가 영 찜찜한 모양이니 잠깐만. 식탁에서 일어나신 시어머니는 부엌 반대편 창고인 줄 알았던 문간방을 두들기며 누군가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어이구, 그 몇 시간을 가만히 못 있어서. 에휴.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보려 해도 10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잔뜩 기가 죽어 쭈뼛거리며 걸어 나오더라고요. 누구예요? 손주야. 제 조카. 조카요? 순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외아들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늘 자기 혼자라서 부모님이랑 돈독하다는 말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친정에서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효자 외아들한테 시집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냐. 그냥 연애 길게 안 했으니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의외로 맺고 끊는 게 칼 같아서 데이트를 하면서도 보면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부탁이나 요구, 칼같이 잘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1년쯤 쌓이니 이 사람이라면 외아들의 효자라도 결혼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굳이 애명 걸면 고민하고 미리 겁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좋으니 결혼해서 살고 살면서 만약 속 뒤집는 일이 생기면 그때 그냥 해결하자 싶은 마음에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조카의 등장은 제가 상상했던 예상 시나리오에 전혀 없는 일이었거든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웠던 건 10살쯤 돼 보이는 그 꼬마 여자애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어른들끼리 모여 얘기하는 식사 자리라고는 해도 아이에게 방 안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기는 했지만 그 집에 도착한 게 거의 4시 언저리였고 조카가 모습을 드러낸 건 8시였으니 그 아이가 저녁을 먹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눈빛을 보니 이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사랑받은 아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방 밖으로 나온 이 상황 자체가 자기에게 몹시 불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무서워하는 눈이더라고요. 안녕, 나 삼촌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호칭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아까 진작에 인사했으면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밥은 먹었어? 아니, 네. 혹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니에요. 제가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다고 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원래 잘할 때는 배가 안 고파도 끼니 거르면 안 돼. 몸에서 얼마나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뭔가 변명을 하듯 주섬주섬 이 말 저 말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유, 애가 입이 짧아. 그리고 너 오기 전에 좀 이르게 먹었다. 걱정하지 마. 설마 우리가 애를 굶기겠니? 에이, 어머니, 이 나이에는 먹고 들어서면 배고픈데요. 밖에서 온갖 음식 냄새 풍긴 거 다 방으로 흘러 들어갔을 텐데. 먹고 싶었을 수도 있죠. 저기, 이름이 뭐야? 아, 박세윤이요. 이름 예쁘네. 세윤아, 갈비 같이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 너무 많아서 그래. 아이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시선을 갈비에서 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안 먹을 거면 들어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눈치 없는 삶인 것처럼 아이에게 먹고 가라고 채근하는 게 나았지요. 제 권유에 못 이긴 척 자리에 앉은 아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의 눈치를 슬슬 보다가 갈비 하나를 슬그머니 들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먹은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 좀 편하게 먹게 해주고 싶어서 남편 옆구리 쿡 찔렀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나가서 저녁에 먹을 술 사와. 어? 오늘은 술 먹지 말라며. 그냥 모시고 나가면 이상하니까 대충 둘러대고 술 한 병 사서 들어오라고. 애가 눈치 보느라 못 먹잖아. 남편은 뭔가 떨떠름한 얼굴로 제 눈치를 보며 아버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시어머니 팔짱을 제가 끼고 어머니께 애교를 부렸지요. 어머님, 저 어머니 가방 콜렉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응? 너 밥 다 먹은 거야? 그럼 치우고, 좀 치우고 봐야지. 에이, 좀 이따 치우면 어때요? 그리고 그 컬렉션 아버님 모르신다면서요. 그이가 다 말해줬어요. 그럼 모르지. 알면 나 쫓겨나 얘. 그러니까 아버님 안 계신 지금 얼른 한 10분만 보고 나와요. 네? 아유, 상 치워야 하는데 어쩌나? 우리 그러면 정말 10분만 잠깐 볼까? 시어머니는 금세 신이 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이 말해준 적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검소한 아버님 만나 결혼하신 후로는 변변한 가방 하나 들고 살지 못했다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살림이 좀 나아지고 남편도 돈을 벌면서부터 아버님 몰래 가방을 사서 하나, 두 개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기분 풀어주는 마법의 단어야. 가방. 아마 당신이 하나에서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가방 보여달라 그러고 미친 듯이 칭찬하면 그 순간부터 엄청 사랑받을걸?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불어나면 그냥 무조건 가방 보여달라고 해. 그러면 일단 넘어갈 수 있어, 우리 엄마는. 그 어이없는 충고가 이렇게 쓰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을 따라 가방을 구경하러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허겁지겁 갈비를 뜯는 조카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응? 그렇게 아이가 갈비를 먹을 시간을 벌어주고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가방이 있는 방으로 가서 마음에도 없는 맞장구와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며 가방 구경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가방을 엄청 좋아하시는지 하나하나 어디서 샀고 어떤 것 때문에 샀고 어떨 때 드신다는 얘기까지 주절주절 풀어놓으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의 가방 자랑은 술 사러 갔던 남편과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문소리를 듣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간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뜯어먹은 갈비뼈만 한쪽에 쌓여 있었고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게 먹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는지 빈자리만 보여도 눈에 선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윤이 다 먹었나? 어디 갔지? 제가 조카 아이를 찾으니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리시더라고요. 얘 말했잖아. 낯가리고 그런다고. 부르지 마. 보니까 충분히 먹었겠다. 어휴, 내일 하루 종일 굶어도 배 안 고프겠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많이 먹고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일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는 얘기는 평소에 하는 말 중 하나잖아요. 그전까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희한하게 어머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정말로 밥을 안 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기분이 꺼림직했죠. 그런데 제가 표정에서 감정이 잘 숨겨지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어머님의 그 말을 듣고 제가 표정이 이상하니까 남편이 저를 보고 있다가 자기 엄마를 툭툭 치며 이렇게 수습하는 겁니다. 아, 참 엄마도 누가 들으면 정말로 밥 안 주려고 그러는 줄 알겠어. 아, 그런 거 아니지? 얘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진짜로 애 밥을 굶기니? 그런데 두 모자의 그런 행동이 저한테는 영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의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날은 뭔가 찜찜한 맛 남긴 채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분명 제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있는 조카 아이의 태도도 마음에 좀 걸렸고 혹 제가 조카 아이를 부르지나 않을까 그 방으로 가서 말을 걸지는 않을까 조바심 내는 듯한 남편과 시댁 어른들의 태도도 영 거슬렸습니다. 대충 식사를 마무리하고 저를 데려다 준다는 말과 함께 밖으로 나온 남편을 붙들고 쌓였던 궁금증을 우르르 물어봤습니다. 뭐야? 나한테 해야 할 말 없어? 무슨 얘기? 왜? 뭔데? 아니, 조카라니. 당신 외아들이라며. 어떻게 조카가 생겨? 우리 집에는 별로 좋은 얘기 아니어서 말 안 했어. 미안해. 그래도 조만간 하려고는 했어. 무슨 얘긴데? 그 조만간이 지금이야. 빨리 얘기해봐. 남편이 해준 얘기는 좀 슬프지만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남편한테 4살 터울 형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소위 말하는 좀 문제아였던 모양이에요. 일찍부터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 도박판에도 손 좀 대고 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아의 행동을 그대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집을 나가서 연락도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냥 이쯤 되면 없는 자식인 셈 치자라면서 잊고 사셨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아이를 하나 옆에 데리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 여자랑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이만 놓고 집을 나갔다며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 새 인생 살겠다고, 그러니 돈을 좀 보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 깨죠.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와 함께 살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하니 시부모님도 당연히 놀라시고 집안은 다시 쑥대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남편이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형이 살 월세집도 하나 마련을 해주고 시부모님은 그나마 있던 재산 싹싹 긁어 모아 작은 가게자리도 하나 해줬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아이와 둘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온 식구가 힘을 모아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것도 다 도박판에 날려먹고 잠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덜렁 남겨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경찰에서 연락이 왔대요. 뚝방면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사체의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형인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황한 부모님과 남편이 가서 확인을 했고 그 변사체가 형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자기네 집에서는 형이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다며 남편이 쓸쓸한 얼굴을 했습니다. 문제는 남겨진 아이였다고 하네요. 아이는 엄마 기억나냐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리질만 할 뿐이었고 아빠랑 같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으로서는 갑자기 떠안게 된 아이가 정도 가지 않고 그냥 버겁기만 하셨대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애교 있게 감겨드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긴장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으니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노인들로서는 그런 아이가 정이 갈 리가 없긴 했겠죠. 점점 악순환으로 번진 셈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긴장을 풀지 않고 시부모님은 엄마도 모르는 아이를 떠안게 됐으니 정이 갈 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두 분이 딸을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아이한테 살갑게 대해주실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정이 넘치는 성격들도 아니셨으니 여튼 몹시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애를 학대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야. 정말로 아이가 입이 짧기도 하고 뭐 먹으라 그러면 잘 안 먹기도 하고 아무리 밖에 나와 있으라고 해도 그냥 자기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여튼 우리도 할 만큼은 했어. 그런데 본인이 마음을 안 여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어? 그리고 미리 말 못한 건 진짜 미안해.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갑자기 조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미안해. 원래는 잠깐 다른 집에 맡기려고 했었는데 애가 죽어도 가기 싫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러면 방이라도 조용히 있으라고 아마 엄마가 그러셨었나 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존재 드러내고 그럴 줄 몰랐던 거지. 진짜 미안해. 어? 다음부터는 뭐 숨기거나 그러는 거 없게 할게. 알았어. 일단은 알았으니까 들어가 봐. 어른들 걱정하시겠다. 그날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한 게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결혼 앞두고 문제 삼는 게 싫어서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사실 자궁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한 후로는 임신이 조금 어렵게 되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편한테는 말한 바 있고 남편이 자기는 어차피 아이 가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알아서 말한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가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으로 사는 거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님이 슬슬 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든든한 아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낳는다고 꼭 아들이 나오라는 법 없죠 라면서 그냥 질문을 슬그머니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고 저희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뭐 살근살근한 딸내미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 아유, 나이 들수록 자식 없으면 서러워. 그제서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저기 죄송한데 저희 아예 아이 안 낳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를 낳아 키워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자기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며 펄펄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전에 자궁 쪽에 문제가 좀 생겨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갖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인이 알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자 있는 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허락했겠어? 반대했지. 아이고, 세상에, 사기 결혼을 당했네. 사기 결혼을 당했어. 사기 결혼을 내가 2년 만에 알았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기 결혼이라니.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건 네가 심하지. 누구네 집 대 끊길 일 있어? 며느리 구실도 못하고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게 속이고 결혼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시어미한테 덤벼? 너 그런 애였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온갖 교양 다 부리면서 자기는 클래식만 듣는다는 둥, 매일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두통이 난다는 둥, 그리고 커피는 일하는 노예들이나 먹던 음료지 원래 사람은 차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등등 별의별 이상한 말씀 다 하더니 이렇게 아침 드라마 나오는 시어머니처럼 펄펄 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당신 우리 아이 안 낳겠다는 말 안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엄마한테 말했어? 아니, 계속 아이 얘기하시길래 나는 당연히 안 갖기로 했는데 왜 새삼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아니 남편이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버럭버럭 성을 내는 겁니다. 야, 너 그걸 엄마한테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내가 다 기회 보고 시간 봐가지고 차츰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 어느 시어머니가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랑 결혼하는 거 반기겠어?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말씀드리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초를 치냐? 야, 네가 일 다 망쳤다, 다 망쳤어. 그런데 저는 남편이 했던 얘기 중에 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라는 말만 확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잠깐만, 말이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라니. 그럼 당신 이때까지 나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당황한 듯이 얼굴이 붉어지다가 금세
뻔뻔하게 저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냥 애를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결혼을 한 거지. 사실 너 나 아니었으면 결혼하기도 힘들었어. 요즘에 누가 결혼 전부터 애 못 갖는 여자 좋다고 결혼하겠냐?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겠다고 뻐끔거리는 입을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꼭 쥐어지는 걸 간신히 참아 억누르며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네? 아니, 그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몰라. 어쨌건 네가 일 다 망쳤어. 나 이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 진짜 큰일 났네. 그러더니 남편은 저와 대화할 자리를 피하려는 듯이 훅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배신감과 황당함에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밥 해먹이면서 살았던 인간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저한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작은 방 가서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각방만은 하지 말자. 각방을 쓰는 순간 그것으로 더 이상 당신과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표시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와서 제 마음을 풀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딱 다른 방 들어가서 잠청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있던 제 마지막 애정의 끈과 이성의 끈이 푹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일단 남편의 태도가 어떨지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저에게 사과할 생각, 제 마음을 풀어줄 생각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헤어지자고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몹시 우울한 마음이 들 때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우울했던 마음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분노와 황당함이었어요. 대뜸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좀 고민을 했는데 네가 애를 못 낳는다면 할 수 없지.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자식처럼 키울 애는 있지 않겠니? 그럴 애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키울 애가 있다니? 세윤이 말이다. 세윤이요? 그래. 안 그래도 걔도 이제 슬슬 부모가 필요할 나이고 나랑 네 아버지가 키우기에는 좀 버거우니 네가 좀 데려다 키워라. 네? 어머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말이 왜 안 되니? 이것만큼 말 되는 얘기가 어딨니? 아니, 내가 피 안 섞인 생판 남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래?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도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 많잖니? 그런데 너는 그거에 비하면 네 조카를 그냥 자식으로 데려다 키우니까 얼마나 좋아. 이것도 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다. 그리고 너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그렇게 걔 챙겼잖아. 그게 다 네 자식이 되려고 끌리는 게 있어서 그런 모양이지. 내가 네 서방하고는 얘기 다 끝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요? 그래, 지난번에 와서 나랑 그렇게 얘기 다 끝내고 갔어. 그런데 아직 데려간다는 말이 없어서 얘가 아직 네 눈치 보느라 말을 못했나 보다 싶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조만간 데리고 가서 키울 생각해라.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보고 아이를 데려다 키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세윤이를, 그 아이를 누구든 데리고 가서 키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태도와 마음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이렇게 함부로 다른 집에 줄 마음 못 먹을 텐데 어떻게
할머니라는 사람이, 그리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는 묻지도 않았을 게 뻔한 입양과 가족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혹시 세윤이가 그러겠다고 하던가요? 아유, 지가 뭘 한다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어머님, 그건 아니죠. 그 아이도 의견이 있죠. 어린 게 뭘 알아.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뭘 물어봐. 그리고 지도 엄마 아빠 생기면 좋지 뭐.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평생 삼촌으로 알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빠가 되는 거 과연 정말로 행복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랑 결혼 생활하는 2년 동안 제 남편 단 한 번도 조카의 생일은커녕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조차 챙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보통 삼촌이면 어린이날에 조카 장난감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챙겼으면 챙겼지 본인이 알아서 챙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아빠가 되겠다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저 점점 커가는 아이, 저한테 떠맡기려는 심산인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뒤져서 세윤이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아이에게 방과 후에 잠깐 만나자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르시게 좀 보자고 문자를 했습니다. 한참 뒤에 아이에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자기도 할 말이 있다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입양에 대한 얘기를 들었나 보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학교 앞에서 조카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몹시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 근처 말고. 여기는 할머니 친구분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좀 불편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뭘 그렇게 눈치 볼 게 많은지 슬금슬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 싣고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큰 카페로 갔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자주 갔던 카페였는데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아이에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가 제일 싸고 작은 빵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사실 그 나이 때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눈치 보면서 딱 하나만 고르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세윤아, 작은 엄마 돈 많이 벌어. 너희 삼촌보다 많이 버니까 괜찮아.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그리고 좀 오래 둘 수 있는 과자나 그런 것도 골라서 방에다 놓고 배고플 때마다 먹어. 진짜 그래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가 이런 과자 같은 건 잘 안 사주시지. 네, 슈퍼에 있는 과자도 잘 안 사주세요. 이런 구움 과자 같은 건 한 몇 주 둬도 괜찮거든? 이런 거는 먹고 싶으면 사도 돼. 우와, 감사합니다. 조카 아이는 아주 환한 얼굴로 그때서야 양껏 먹고 싶은 만큼 빵도 고르고 과자도 고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짠해져 왔습니다. 아이가 고민해서 고르는 게 처음에는 가격을 보고 싼 걸 고르다가 제가 마음껏 고르라고 허락했더니 이거는 오늘 먹을 거, 이거는 내일 먹을 거, 이거는 좀 오래 두고 먹을 거, 그거를 분배하면서 고르고 있다는 게 확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에서 눈치를 보며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사는지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 어머님 아버님이 한 번도 집에 저를 들이신 적이 없거든요. 처음 그렇게 인사 간 이후로 저는 시댁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못 갔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소풍 가던 날, 혹은 아이가 어디 수학여행 갔을 때, 조카 아이가 집에 없을 때만 저를 꼭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는 아이도 어디 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 저를 집에 들이기가 싫으셨던 모양인지 굉장히 쿨하고 명절 신경 안 쓰는 시부모인 것처럼 밖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되게 게임분이다, 되게 편하게 쉽사리 한다라는 생각만 했을 뿐 집에서 혼자 남아 있을 아이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빵을 고르는 아이를 보니까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좀 미워지더라고요. 아이가 빵을 고르고는 가만히 또 제 눈치를 봤습니다. 신나서 고르긴 했는데 너무 많이 골랐다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위에 과자 한두 개를 더 놓아주며 이거면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겠다라면서 쿨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마주 앉았죠. 제가 가만히 아이를 보면서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었던 얘기 먼저 한번 해봐. 무슨 얘기 하고 싶어? 저 작은 엄마 딸 되는 거예요? 글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 저 그런데 이미 작은 엄마 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세윤이가 머뭇머뭇하다가 제게 전해준 얘기는 몹시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삼촌이 아니라 아빠예요. 갑자기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으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형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저 아빠가 삼촌이에요. 삼촌이 저희 엄마랑 사고 쳐서 저 낳았고, 엄마는 지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사실은 아빠 딸이에요. 아이가 두서없이 더듬더듬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 남편이 일찍 사고 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 입양해서 아예 자식으로 당당히 키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입양도 아니에요. 저 아빠한테 호적 올라가 있어요. 머릿속이 땡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한 번도 제가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를 떼본 기억이 없는 겁니다. 항상 뭔가 행정적인 일이 필요하면 남편이 먼저 알아서 다 해주었고 저는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본봉보다는 성과급이 따로 나오는 일이어서 사실 연말정산도 제가 아닌 남편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서류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굳이 떼보지 않았다는 게 확 깨달아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한테 잠깐만 여기서 빵과 음료 먹고 있으라고 두고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세윤이가 저와 남편 사이에 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아이에게 가서 가만히 세윤이를 바라봤더니 그 친구가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네가 왜 미안해? 그냥 언젠가부터 제 존재 자체가 여기저기 다 미안해요. 너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잘못은 네 아빠가 한 거고 속인 것도 네 아빠고 너는 미안할 일이 없어. 저 근데 솔직히 아빠보다 작은 엄마가 더 좋아요.
왜? 한 번도 저한테 눈 마주치고 뭔가 물어봐주고 궁금해한 사람 없었는데, 작은 엄마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오셨을 때 저한테 관심 갖고 이름도 물어봐 주시고, 밥 먹었냐고도 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도 계속 저 어딨는지 괜찮은지 두리번거리시는 거 저 방 안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작은 엄마 좋으신 분인 거 알아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심장 끝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손에 쥐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보는 순간 가족관계 증명서를 앞에 휙 던진 채 그대로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왜 맞았는지 몰라서 어리벙벙 하던 사람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당황해서 제 앞에서 뭔가 변명하듯이 더듬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거짓말하면 나랑 끝이야? 똑똑히 말해.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형이 남긴 아이 주민등록증도 없이 살게 되는 거 안쓰러워서 그냥 자기 밑으로 서류만 넣은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유전자 검사에도 당당하냐고요. 그랬더니 순간 당황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과 자기가 형제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아마 일치하는 걸로 나올 거다 이딴 소리를 해대는데 제가 정말 이런 인간이랑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남편한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내 잘못이라고 하면 불쌍한 조카 그냥 사랑꾸실하게 받아들여준 것밖에 없다고. 사방에서 다 알아보고 왔고 마지막으로 한 질문에 네가 거짓말을 한 그 순간 나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다 버려졌어.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놈 세윤이의 친모와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한마디로 결혼은 저와 하고 바람은 세윤이 친모와 피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불륜에 대한 책임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정 속에서 재혼해서 살고 있던 세윤이의 친모는 혹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무서웠는지 자기도 피해자라며 오히려 제 남편한테 맞고소를 진행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남편 놈은 이 여자한테 뺨 맞고 저 여자한테 뺨 맞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내연이한테도 버림받고 본처인 저한테도 버림받은 남편은 저한테 싹싹 빌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월급이라고 갖다 줬던 것도 다 어디선가 대출받아서 해결해온 백수놈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그것까지 싹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대출도 저와 공동재산으로 된 거를 담보로 잡아서 받았더라고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가면서 변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어쨌거나 아이의 엄마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제 아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 집에 그냥 살도록 두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를 다 받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덤벼들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저와 함께 살 거라는 얘기를 듣고 조카
아니, 딸아이가 몹시 당황하면서 저한테 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싫으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서류상으로는 엄마인데 진짜 엄마가 돼볼까 한다고 했더니 아이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제 소원은 작은 엄마가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 누구도 자기 소원을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죽는 날까지 그 어떤 소원도 안 빌어도 되겠다고 우는데 저도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어쨌건 양육비도 위자료도 다 받아내고 이혼을 한 후 저는 딸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차피 이렇게 딸로 받아들여 살 거 자기 아들은 왜 내쫓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셨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과는 연관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 딸과 저는 살던 집도 정리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저한테 요즘에도 한 번씩 슬그머니 다가와서 속삭여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요. 그럴 때마다 100명의 남편보다 이 아이 하나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지어집니다. 이 아이의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